자, 이제 노동법을 좀 다루자는 개별법을 좀 다루고 노동법 위에서 다루자는 개별법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도 노동법 위를 좀 다루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좀 내용이 남았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에 보시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진행한 법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이름 자체가 실제로 이 법에 하는 역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남녀 간에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하는 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과 어떤 가정생활을 양립을 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되게 뭐 육아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평등은 이제 차별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주로 담게 되는 법인데, 이 법에서 정의 조항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죠, 그죠? 차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차별하지 마세요 때, 차별은 직접 차별하는 내용과 간접 차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아예 대놓고 이제 여성이다, 이걸 이유로 차별하는 것, 이게 직접 차별이에요. 간접 차별은 아주 대놓고 여성입니다, 이걸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차별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 혹은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이걸 이유로 한 차별.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성만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간접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차별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별로 안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 가능해요. 가능한데 과연 어떤 경우가 차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인 거냐? 첫 번째로 직무의 성격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성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 차별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인 거니까 좀 우대하더라도 이걸 차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가 어떤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이게,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이미 차별이 있는 거예요. 뭐, 성을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성에 대해서 이미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존하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 현존하는 차별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는, 우대를 해야 돼요, 오히려. 이미 차별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차별받고 있는 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도와드릴게요. 우대해 주겠습니다. 우대하면 차별이 되겠죠, 그죠? 차별인데, 요거는 차별하기 위한 차별이 아니고, 현존하는 차별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들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요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직단의 성희롱,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봤죠, 그죠? 자, 근로자도 중요해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의미를 고용된 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취업하러 가진 사람도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취업 단계에서 차별을 막기 위해서, 보통 근로기준법은 취업 단계에서의 차별을 막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취업 단계부터 차별을 막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아직 취업 안 했지만 취업하러 가진 사람도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근로법상의 근로자 범위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가는 진용관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혹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7번 분쟁 해결 시의 입증 책임. 이 법에 관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이거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집 채용할 때 차별하지 마세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양가로 1번 모집 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집 채용 단계에서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근기법에서는 모집 채용 단계의 차별을 조금 막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모집 채용 단계부터 차별을 막고 있어요. 양가로 2번 임금에 대한 차별을 막고 있습니다. 동일가치, 동일노동이에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에요. 동일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인데, 이러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박스 안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는 차별이 금지가 되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장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여성만 근로를 시킨 거예요. 자, 이것도 다른 회사인 거니까 차별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차별을 목적으로 해서 별개 회사를 차린 경우에는 동일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임금 차별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복리후생 차별 안 됩니다. 교육 배치, 승진 역시 차별이 안 됩니다. 양가로원, 정년, 퇴직, 해고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위한 차별, 출산을 위한 차별 다 금지가 돼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게 약간 암묵적인 그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퇴직, 이제 임신하거나 아기를 낳게 되면은 왜 안 나가고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사실 그것도 차별인 거죠. 그런 차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누가 하는 거냐? 주체. 성희롱 누가 할까요? 이제 469쪽에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 혹은 상급자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 근로자가 할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성희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사업주건, 상급자건, 동료, 후배, 근로자건 누구라도 이 성희롱 할 수는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희롱 하게 되면, 이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요. 사업주 외자가 성희롱 하게 되면 사업주가 징계를 해야 돼요. 이 근로자를. 자,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희롱의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성희롱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희롱의 유형은. 첫 번째가, 환경형 성희롱. 우리 법상으로 이걸 환경형 성희롱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리를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환경형 혹은 조건형. 환경형은 이런 성적인 그 언동 때문에 성적인 굴욕감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중요한 것이 이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희롱 해야지 그 필요 없어요. 주관적인 굴욕감이에요. 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혐오감, 이걸 느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조건형은요, 어떤 그 성적인 이제 어떤 조건을 단 겁니다. 안마해줘, 그렇지 않으면 승인 안 시킬 거야. 뭐 안마해줘,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이런 성적인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런 성희롱, 이게 성희롱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고용에서의 불이익.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한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런 성희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판례 1번에 맨 위에 그 정의조항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판례 2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안 나왔어요. 첫 번째로 성희롱은 성적인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희롱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그럼 이게 다 성희롱인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 판례가 약간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느꼈지만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느꼈을 거다. 그 다음에 나도 느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성희롱 맞습니다.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굴욕감, 혐오감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도 다른 사람도 느꼈을 거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 경우에는 징계, 해고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은요,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성희롱 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난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성희롱인지 몰랐는데요. 안 돼. 교육했잖아요, 이거요. 알아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돼요. 매년.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누가 해야 될까요? 파견 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니까 사용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요. 받는 사람은 사업주도 받아야 되고 근로자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시를 해야 돼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둬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직장 내 괴롭힘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논리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게 성희롱이 아닐지라도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471쪽의 첫 번째 문단이 조사하는 기간 동안의 보호조항입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화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로자 사항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사 기간 동안의 보호조항이고, 자, 그 밑에 조항은 이제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제 확인되게 되면
이제 근무장소의 변경 플러스 또 뭐 있죠? 배치전환 초과됐죠, 그죠? 배치전환 그리고 유급회의 명령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게 피해자에 대한 그런 이제 보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예요. 가해자에 대해서 이게 확인되면은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거죠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의 그 내용은 이제 이거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해서 피해 근로자가 됐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이런 조항들을 쭉 내라고 있습니다. 다 안 내는 거예요. 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실 문제가 되죠. 이게 성희롱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근로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희롱 조사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죠? 혹은 관계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뭐 그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의사에 반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성희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성희롱의 또 하나의 문제가 472쪽에 누가 성희롱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끔씩은 고객이 성희롱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의 다른 동료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사업주가 나를 성희롱하게, 우리 회사의 뭐 상사가 나를 성희롱하게 되면 이 사람을 사업주가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건데 고객이 성희롱하는 고객이 와가지고 이제 판매기사한테 몸매 좋으신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 해고야, 저를요? 이러면서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객을 해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객을 징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고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 고객이 어떤 그 형법상의 범죄행위까지 했다, 그러면 고소고발을 하면 돼요, 그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았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요거는 근로자가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고객이 저를 추근덕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그 고충을 요구하게 되면 고충을 해소를 해야 되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등의 그런 사람들이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겠다. 그때는 근로자가 저 고충이 있어요. 이걸 요구하게 되면은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이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 고객이 자꾸만 괴롭혀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라고 해서 이걸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건 사라져야겠죠, 그죠? 고객이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고객한테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고객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고객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고객은 소비자일 뿐이지 고객은 왕이 아니에요. 고객이 뭐 잘못하면 오히려 고객한테 너 답도 오시면 이렇게 하지. 오히려 고객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돈 많은 고객님 우리가 죄송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 존엄성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고용 촉진,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성보호에 대한 조치를 볼게요. 모성보호. 여기서 이제 이 차별하고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또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휴가 지원해 줍니다. 출산휴가 지원해줘요. 원래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 거죠? 출산휴가 급여는 60일까지는 사업주가 부담했고 30일은 이제 무급이었죠. 무급인데 그거는 고용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일은 고용부에서 나오는 건데 60일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60일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때 이걸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게 되면 사업주가 주는 건데 국가가 지원해 준 거죠. 그거는 사업주가 돈을 준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유치원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10월 1일자 바뀌었죠.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그 부인의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과거에는 5일 범위 안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서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제 줘야 돼요. 그리고 10일 전부가 유급이에요. 10일 전부를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린 거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난임치료휴가, 이제 뭐 비교적 최근의 휴가입니다. 난임을 위해서 치료받는 휴가를 연간 3일 이내에서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초 하루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3일 이내, 그리고 최초 하루는 유급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뭐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나가 육아직이고요. 하나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직 같은 거, 가족 돌봄 휴직. 그리고 최근에 휴가까지 추가했습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 1일자로 바뀐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걸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자, 육아휴직은 뭐 바뀐 내용이 뭐 거의 없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애가 만 8세 이하인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런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을 해야 됩니다. 남자 관계없어요. 배우자도 이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육아직의 적용제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이걸 허용해야 되는 건 없어요. 6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허용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미만. 그 다음에 신청 시기는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휴직 기간은 1년 내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육아직을 했다라고 해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육아직 기간에는 해고가 안 됩니다. 복귀할 때는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자, 단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이 2년 기간 속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육아휴직 기간은 요 2년 근속 기간은 포함돼요.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제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그 2년의 기간 거기에 포함될까요? 그럼 포함 안 돼요. 이거 만약 포함하게 되면 사업주가 육아직을 좀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1년 하고 1년 육아직을 하고 1년 근무했더니 이거 무기계약 되는 거네? 그럼 육아직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업주가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2년의 기간,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2년의 기간, 그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육아직은 유급이 아니에요. 무급이에요. 이거 사업주가 돈 주는 게 없습니다. 사업주는 돈 안 줘요. 단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과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서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휴직을 쓰지 않고 난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이걸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짧게 근무하는 거를. 얼마나 청구하는가 하면 한 주에 15시간 이상 35시간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30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저는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이걸 청구하면은 허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쓰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어쨌든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쓸 수가 있었어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얘 6개월, 얘 6개월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요 합해가지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도 1년 이내. 얘도 1년에 따로 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기간과 별도로 따로 1년 이내로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6개월을 썼어요. 1년을 쓸 수 있는데 6개월을 쓴 겁니다. 그럼 얘를요.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6개월을.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만큼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보완이 돼요. 보충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뀐 것은 30시간이 아니고 35시간으로 늘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 따로 부여하는 식으로 1년 이내로 따로 부여한다. 그리고 안 쓴 육아직이 있으면 육아직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475쪽에 2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허용해야 돼요. 허용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정상사업 운영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 이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허용해야 합니다. 얼마를 해야 될까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입니다. 기간은요 1년 이내.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으로 다시 보완할 수도 있어요.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불리한 처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 같은 업무에는 복귀를 지켜야 합니다. 자, 이 기간 중에 근로조건은요 비례 적용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비례적용인데 이 비례적용하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간에 비례적용을 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조항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근로시간에 비례적용하는 경우 이건 비례적용하고 이런 거 말고는 불리하게 하지 마세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연장근로 할 수 있을까요? 짧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15시간으로 예를 들면 15시간 플러스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줄어든 시간 플러스 12시간이에요. 근데 요건이 있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리고 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에 포함되겠지만 요 기간을 포함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다운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3개월 속에 요 기간은 빼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용할 때는요, 육아이직을 분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육아이직을 분할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아이직은 한 번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이직은 6개월 사용,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6개월 사용, 이게 하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없으니까 6개월 근로시간 단축, 다시 6개월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가능하고, 혹은 3개월 근로시간 단축, 다시 3개월 근로시간 단축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는 가족 돌봄 휴직을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에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자, 이런 사람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가족 돌보겠습니다.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아니고서는 대체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정상사무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혹은 본인 말고도 특히나 조부모 같은 경우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다.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 지금 이런 경우, 자, 직계배속이니까 조부모의 이제 아들, 딸이 있는 거죠. 이제 손자, 손녀의 직계존속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게 돌봄 휴직에다가요, 최근에 또 하나 추가를 했어요. 뭘 추가했냐면, 470조족에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하는 휴가를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요거 뭔가 하면은, 휴직은요, 한 번 할 때마다 30일 이상 가야 되거든요. 30일 이상. 그러니까 90일이잖아요. 이게 가족 돌봄 휴직이 90일이에요. 90일인데, 90일을 잘라 쓰는 게 가능한데, 한 번 쓸 때마다 30일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뭘 이제 인정했냐면, 여기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이 양육휴가,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의 그런 휴가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쓰는 돌봄 휴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도 추가를 시켰어요. 그게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 그래서 여기도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그러니까 휴직보다는 좀 짧은 기간인 거죠. 이런 휴가를 휴직 기간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 왜 중요한가 하면 밑에 보시면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1회 30일 이상. 하지만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1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1 단위로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그런 휴가를 1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갑자기 어디 중요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럼 이걸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1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녀 병원 가는데 제가 이 하루 휴가 쓸게요.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거 썼다고 해서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이게 무급이거든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까지는 300일 이상 되는 사업장의 내년도에 시행되니까 요거는 뭔가 하면은 돌봄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짧게 내가 이제 근무할게요. 요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내년도에는 300일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6쪽에 7급 공무원 시험 한번 볼까요? 7급 공무원 2019년도 문제 그거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7급 공무원 시험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기출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급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면은 당신은 능력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오기 힘들더라도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이 시간을 더 끌기에는 좀 타당하지가 않아서 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이제 11번은 사업주가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조사할 때 이 피해 근로자가 성적인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근로자를 해고 같은 거 하게 되면 형사처벌 할 수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고객에게 성희롱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이거 어려워요. 고충해서 요청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지금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노력 조항이 아니고 다 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 의무 조항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는 역시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은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